서울 광장시장에서 상인들에게 강제로 금품 갈취, 폭행 등을 휘두르던 조폭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가 그들을 과거의 삼청교육대의 방식으로 참교육하면서 인간으로 갱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5년 서울, 심장이 멎을 듯 끓어오르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도시. 그 속에서도 수십 년의 세월을 기름 냄새와 사람 사는 소리로 켜켜이 쌓아 올린 광장시장은 섬처럼 떠 있었다. 새벽을 여는 상인들의 억척스러움과 점심의 허기를 달래는 직장인들의 분주함, 저녁의 시름을 막걸리 한 사발에 씻어내는 퇴근길의 낭만이 뒤섞여 시장은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 생명체의 혈관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었다. 미래 캐피탈이라는 번지르르한 간판을 내건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은 현대판 조폭이었고 그들의 수장인 황두식은 시장 상인들에게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다. 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고 폭력과 협박을 일삼으며 상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돈을 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신음하면서도 누구 하나 저항하지 못했다. 저항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미 몇몇의 사례를 통해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다. 그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 보복했고 그 보복은 신고한 상인을 시장에서 완전히 매장시켰다. 그렇게 광장시장의 활기찬 이면에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고름과 체념 섞인 한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2025년 6월의 어느 날 이 거대한 시장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노인이 낡은 중절모를 눌러쓴 채 시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태수.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파인 얼굴과 마디 굵은 손. 누가 봐도 평범한 은퇴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눈빛 너머에는 한 시대를 호령했던 호랑이의 날카로운 기계가 잠들어 있었다. 박태수 옹은 익숙하게 광장시장 동문으로 들어섰다. 훅 하고 끼쳐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를 반겼다. 그는 6.25 전쟁 직후 이 시장 바닥에서 지게를 지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모든 것이 잿더미였던 시절, 이곳은 그에게 밥이었고 희망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다.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그의 청춘은 이 시장의 역사와 함께했다. 여전하구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먹자골목으로 향했다. 빈대떡 부치는 소리, 순대 써는 도마 소리, 막걸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져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가게 중에서도 유독 한 곳, 전주 이모네라는 작은 빈대떡집 앞에 멈춰 섰다.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적적한 마음에 시장을 찾았다가 우연히 들른 곳이었다. 주인의 손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람 좋은 미소로 막걸리 한 잔을 더 채워주던 그 인심에 끌려 단골이 되었다. 이모 나왔어. 아이고 어르신. 오래간만이시네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셨어요? 가게 주인 김영희가 반갑게 그를 맞았다. 그녀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억척스럽게 가게를 꾸려가며 아들 하나를 키우는 시장 상인이었다. 박태수 옹은 그녀의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제1처럼 기뻐하며 두둑한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별일 없었어. 그냥 좀 게을렀지. 빈대떡에 막걸리 한 사발 줘. 제일 바삭한 놈으로. 자리를 잡고 앉자 금세 노릇하게 붙여진 빈대떡과 뽀얀 막걸리가 나왔다. 박태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막걸리 한 모금을 들이켰다. 이 맛이야. 세상 시름이 다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김영희는 손님을 받으면서도 틈틈이 박태수 옹에게 말을 걸었다. 아들 녀석이 군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둥.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남는 게 없다는 둥 소소한 푸념들이었다. 박태수옹은 묵묵히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시장을 찾는 이유는 단지 이 맛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를 맡고 정을 나누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낙이었다. 그때였다. 시장에 활기차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다. 소란스럽던 주변 가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조용해졌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박태수옹의 날카로운 눈이 소음의 진원지를 향했다. 떡볶이 가게 앞에서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가게 주인 아주머니를 둘러싸고 있었다. 딱 봐도 정상이 아니었다. 화려한 문신이 팔뚝을 감고 있었고 말투는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다. 아줌마 장사 잘 되시네. 근데 약속한 날짜가 벌써 이틀이나 지났는데 이자는 언제 주실 건가? 응? 선두에 선 남자는 험상궂은 얼굴에 명품 옷을 걸친 미래 캐피탈의 행동대장 격인 황두식이었다. 그의 말에 떡볶이 가게 주인은 거의 울상이 되어 빌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아, 또 그 소리. 우리가 자선사업가야? 여기가 무슨 희망 나눔 센터냐고. 황두식이 떡볶이 판을 발로 툭 찼다. 붉은 떡볶이 국물이 바닥에 튀고 몇몇 손님들이 기겁하며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외면할 뿐이었다. 박태수옹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김영희의 손이 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놈들. 또 시작이네. 나직하게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포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박태수옹은 시선을 황두식에게 고정한 채 물었다. 이모, 저게 무슨 짓들이야? 시장 상인회는 뭐하고? 김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상인회요? 저놈들한테 돈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상인회장도 저놈들하고 한통속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저기 미래 캐피탈이라고 아주 악질이에요. 급전 필요한 상인들한테 웃으면서 돈 빌려주고 이자를 말도 안 되게 붙여서 집어삼키는 놈들이에요. 한 번 걸리면 뼈까지 발라먹혀요. 결국 떡볶이 가게 주인은 울면서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그들에게 건넸다. 황두식은 돈을 세어보더니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혀를 차고는 내일은 원금까지 싹 다 준비해놔요. 알았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지자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시끄러워졌지만 그 소음 속에는 방금 전의 공포를 애써 지우려는 상인들의 처절함이 묻어 있었다. 박태수옹은 말없이 남은 빈대떡을 씹었다. 고소하던 빈대떡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평생을 지켜온 정의감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정이 그의 안에서 꿈틀거렸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시장이 선량한 사람들이 썩은 종양 같은 놈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모, 저런 놈들은 뿌리를 뽑아야 해. 법이라는 게 있고 경찰이라는 게 있는데 왜 다들 당하고만 있는 거야? 그의 말에 김영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르신, 세상 물정 모르시는 소리 마세요. 경찰이요? 신고하면 그날만 와서 조사하는 척하고 가요. 놈들은 금방 풀려나고 그날 밤부터 가게 앞에 와서 깽판을 쳐요. 물건 다 엎어놓고 손님들한테 시비 걸고. 그렇게 며칠만 당하면 장사 못해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비는 수밖에 없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박태수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막걸리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와 달리 그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어깨는 단단했다. 계산은 외상으로 달아도 조만간 큰 구경거리가 생길 테니 그때 와서 갚으리다.
김영희는 그저 어르신의 알 수 없는 농담이려니 생각하고 웃으며 그를 배웅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방금 전 그녀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평범한 노인이 과거 서슬퍼런 군사 정권 시절 가장 악명 높았던 삼천교육대에서조차 호랑이 교관으로 불리며 수많은 조직폭력배와 깡패들을 인간으로 개조시켰던 전설적인 인물 박태수였다는 것을, 그의 잠자던 호랑이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깨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광장시장에 곧 피바람 대신 정의의 태풍이 몰아칠 것임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며칠 뒤 박태수 옹은 다시 광장시장을 찾았다. 지난번과 달리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목표는 명확했다. 그는 시장 구석에 있는 미래 캐피탈 사무실의 위치부터 파악했다. 허름한 상가 건물 2층, 불법으로 증축한 듯한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사무실이었다. 창문은 짙은 선팅으로 가려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고, 입구에는 험상궂은 문신을 한 젊은 녀석이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완벽한 조폭의 소굴이었다. 박태수 옹은 그곳을 지나쳐 다시 김영희의 가게로 향했다. 그가 자리에 앉자 김영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어르신, 그날은 괜찮으셨어요? 놈들이 어르신 쳐다보는 눈빛이 영 안 좋던데. 내 걱정은 말고 이모나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왔어. 저놈들한테 빚진 거 있어? 박태수 옹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김영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고백했다. 사실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급하게 조금 썼어요. 근데 이자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불어서.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매일 웃으며 손님을 맞던 그녀의 얼굴 뒤에 그런 고통이 숨어 있을 줄이야. 박태수 옹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얼마나 되는데? 원금은 1,000만 원이었는데 벌써 3천이 넘었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빚 독촉을 하는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결국 김영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박태수 옹은 그녀의 어깨를 묵묵히 두드려 주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림자가 가게를 덮치듯 황두식과 그의 패거리 2명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들의 목표가 명확했다. 바로 김영희의 가게였다. 어이 김 사장. 오늘이 입금 날인 건 알고 있지? 밀린 이자까지 싹 다 준비됐나? 황두식이 능글맞게 웃으며 카운터 앞에 섰다. 김영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공포에 질린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오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며칠만 더. 장난해? 우리가 맨날 며칠만 소리나 들으려고 여기 오는 줄 알아. 황두식의 목소리가 커졌다. 옆에 있던 덩치 하나가 보란 듯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엎어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몇몇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박태수 옹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엎어진 테이블을 바로 세우고 깨진 그릇 조각을 한쪽으로 치웠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조용해서 오히려 황두식 패거리의 신경을 긁었다. 뭐야, 이 늙은이는? 구경 났어? 황두식이 박태수 옹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박태수 옹은 그와 눈을 맞췄다. 평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단련된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형형한 눈빛이었다. 젊은이, 장사하는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지. 어지럽혔으면 치우고 가야지.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 황두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설교질이야? 당신이 이 아줌마 빚이라도 갚아줄 거야? 빚은 국가가 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갚는 거지. 당신들처럼 사람을 겁박해서 빼앗는 건 빚이 아니라 강도질이야. 박태수 옹의 말에 황두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히 자신에게 강도라고 말하는 노인은 처음이었다. 이게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황두식의 옆에 있던 덩치가 박태수 옹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박태수 옹은 뻗어오는 손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가볍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손목을 꺾고 팔꿈치를 눌렀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덩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크악! 덩치의 팔은 순식간에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박태수 옹은 그대로 덩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덩치는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황두식도 남은 패거리 한 명도 심지어 김영희조차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연약해 보이는 노인이 거구의 조폭을 단숨에 제압한 것이다. 황두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경계와 분노가 떠올랐다. 에이, 이 영감탱이가 어른한테 함부로 욕하는 게 아니야. 박태수 옹은 천천히 황두식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황두식을 압도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 실력에서 나오는 기세가 아니었다. 수많은 인간 군상을 상대하며 다져진 삶의 연륜과 강철 같은 의지가 만들어낸 기백이었다. 내 놈들 딱 보니 어디서 양아치 짓이나 하다가 어설프게 사채놀이 하는 모양인데. 내가 누군지 아나? 박태수 옹이 황두식의 턱 앞에 손가락을 까딱였다. 내 놈들 같은 버러지들을 사람 만들어주던 사람이다. 요즘 것들은 배떼지가 불러서 그런지 예의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모양이군. 황두식은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지만 시장 한복판에서 노인에게 밀릴 수는 없다는 자존심이 그를 지배했다. 웃기지 마, 이 늙은이야. 껴들지 말랬지. 노인네는 곱게 늙어서 빨리 관에나 들어갈 것이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그것이 황두식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빨리 죽으라는 폭언. 그것은 박태수 옹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렸다. 박태수 옹의 눈이 번뜩였다. 내 놈이 방금 뭐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시 한번 말해봐라. 그 기세에 눌려 황두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박태수 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사기 그릇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황두식이 반응할 틈도 없이 그의 뺨 바로 옆을 스치듯 던졌다. 쌩으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사기 조각은 황두식 뒤에 있던 가게 기둥에 박혔다. 파삭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기둥에 하얀 사기 조각이 깊숙이 박혀 파르르 떨고 있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빗나갔다면 황두식의 뺨이나 귀를 꿰뚫었을 아슬아슬한 거리였다. 황두식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저도 모르게 주저앉을 뻔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저것은 일반 노인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 저 살기, 저 정확성.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오늘은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을 찢어놓는 대신 경고만 하겠다. 박태수 옹이 차갑게 말했다. 이 가게 그리고 이 시장 상인들한테 다시 한번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했다간 그때는 내 놈의 팔다리가 성치 못할 줄 알아라. 내 놈들 소굴이 어디인지도 다 안다. 내일 당장 찾아가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덩치와 공포에 질린 황두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호랑이 같았다. 썩 꺼져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황두식은 부하를 부축해 허둥지둥 도망쳤다. 그들의 뒷모습은 처음에 위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시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모든 상인들이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박태수 옹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영희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하고 인자한 단골 노인네가 아니었다. 그는 이 썩어빠진 시장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거인이었다. 박태수 옹은 김영희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걱정 마라, 이모.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내일이면 저놈들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광장의 호랑이가 마침내 포효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박태수 옹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각을 맞춰 놓여 있었고 먼지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 정신이 그의 일상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서재라고 해봐야 낡은 책 몇 권과 오래된 책상이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다. 그는 책상 가장 아래쪽 자물쇠로 잠긴 서랍을 열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자 낡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희미한 화약 냄새가 섞여 나는 듯 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그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들, 군 시절 받은 훈장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두툼한 명부 한 권이 있었다. 명부의 표지에는 제5공화국 특별조치 의 삼청 제7교육대 훈련생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태수 옹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명부를 넘겼다. 그곳에는 당시 네로라 하는 조직의 중간 보스부터 동네 양아치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이름과 신상 정보 그리고 그의 평가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삼청교육대. 현대사에서 그 이름은 폭력과 인권 유린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무고한 시민들까지 끌려가 무자비한 폭력 아래 신음했던 곳. 박태수 옹 역시 그 시대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썩어빠진 상부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화의 진심이었다. 그는 폭력을 위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의 매는 언제나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그의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면서도 그 안에 잠재된 의지와 자존감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는 굴복이 아닌 극복을 가르쳤다. 이놈들을 괴물로 만든 것은 사회다. 그러니 이곳에서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내보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는 훈련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쳤고 글을 가르쳤고 무엇보다 땀의 가치를 가르쳤다. 처음에는 반항하고 악을 쓰던 훈련생들도 진심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박태수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의 밑에서 교육을 마친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를 청산하고 사회의 건실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에게 박태수 교관은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인생의 은인이었다. 그들은 박태수를 호랑이 교관님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교관님이 키운 독수리라고 칭했다. 박태수 옹은 명부에서 몇 개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강철 건설 대표이사 차무혁입니다. 목소리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박태수 옹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나다, 박태수.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조금 전에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군기 바짝 든 신병처럼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교관님, 교관님이십니까? 정말 교관님이십니까? 차무혁. 10대 시절 명동을 주름잡던 조직의 최연소 행동대장이었다. 삼청교육대로 끌려와서도 가장 악질적으로 반항하던 그를 박태수 옹이 끈질긴 관심과 훈련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 박태수는 그의 손재주를 알아보고 용접과 건설 기술을 가르쳤고 그는 출소 후 작은 인테리어 가게로 시작해 지금은 중견 건설사를 이끄는 회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 나다. 무혁아. 잘 지냈느냐? 교관님,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퇴역하시고는 어디서 연락도 없이 살아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차무혁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변해 있었다. 박태수 옹은 담담하게 말했다. 울지 마라. 사내놈이. 다름이 아니라 내 도움이 좀 필요하게 됐다. 도움이라니요, 교관님.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떤 놈이 교관님 심기를 건드렸습니까? 차무혁은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부술 듯한 기세였다. 박태수 옹은 광장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미래 캐피탈과 황두식의 만행, 고통받는 상인들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차무혁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버러지 같은 놈들이. 교관님 걱정 마십시오. 당장 저희 회사 법무팀과 해결사들 보내서 그놈들 사무실부터 땅속에 처박아 버리겠습니다. 아니, 법으로만 해결할 일이 아니다. 법으로 해결했다면 진작 끝났을 일이지. 그놈들은 법을 비웃는 놈들이다. 그런 놈들에게는 그놈들의 언어로 대화해 줄 필요가 있어. 박태수 옹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 예전처럼. 기억하나? 내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줬던 특별 교육 말이다. 수화기 너머의 차무혁은 박태수 옹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목소리에 전율과 함께 희미한 흥분마저 감돌았다. 제2의 삼청교육 말입니까? 그렇다. 광장시장의 기생충 같은 놈들을 소탕하고 그놈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부터 개조시켜야겠다. 내가 키운 독수리들을 다시 한번 소집해야겠다. 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교관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제가 당장 독수리들에게 연락 돌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저처럼 교관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박태수 옹은 몇 개의 이름을 더 불러주었다. 현재 국내 최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 이성민. 그는 교묘한 사기 행각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박태수를 만나 법에 눈을 뜬 인물이었다. 그리고 전직 경찰 간부이자 지금은 보안업체 방패를 운영하는 최철중. 그는 폭력 전과로 경찰의 꿈을 접었다가 박태수의 격려로 출소 후 검정고시부터 다시 시작해 경찰이 되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지금은 전국적인 격투기 체인점을 운영하는 마동진까지. 차무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즉시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교관님, 내일 저녁 8시. 제가 운영하는 강남의 M타워 펜트하우스로 모두 집결시키겠습니다. 그곳은 외부의 감시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그때 뵙고 자세한 작전 계획을 세우시지요. 알겠다. 너무 요란하게는 굴지 마라. 이건 전쟁이 아니라 교육이다. 전화를 끄는 박태수 옹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 전 훈련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을 바라보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시간. 이제 그 결실이 이 부패한 시대를 정화하는 데 쓰일 참이었다. 다음 날 저녁.
박태수옹은 약속 장소인 M타워로 향했다. 최고급으로 꾸며진 펜트하우스에는 이미 4명의 중년 남성들이 두 손을 모은 채 부동자세로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건설사 대표, 최고 로펌 변호사, 보안업체 사장, 격투기 챔피언. 사회적으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위치에 있는 그들이었지만 박태수옹 앞에서는 30년 전의 훈련병으로 돌아가 있었다. 박태수옹이 들어서자 4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외쳤다. 교관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우렁찬 목소리가 펜트하우스를 가득 메웠다. 박태수옹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가 심어준 독수리의 눈빛 그대로였다. 박태수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두들 잘 지냈구나. 이제부터 광장시장의 쓰레기들을 청소할 제2차 특별교육작전을 시작한다. 그의 선포에 한때 길 잃은 맹수였으나 이제는 각 분야의 왕이 된 4마리의 독수리들의 눈이 일제히 빛났다. 수십 년 만에 부활한 호랑이 교관과 그의 독수리 군단. 그들의 정의로운 응징이 그리고 참교육이 곧 시작될 참이었다. 광장시장의 운명은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서울의 밤을 발 아래 둔 M타워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야경을 등지고 선 5남자의 분위기는 강철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작전 브리핑을 위한 대형 스크린에는 미래 캐피탈의 조직도와 광장시장의 지도가 띄워져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보안업체 방패의 대표 최철중이었다. 다부진 체격과 짧게 깎은 머리, 예리한 눈빛은 그가 여전히 현역 시절의 감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교관님 그리고 동지들. 제 팀에서 미래 캐피탈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황두식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떴다. 황두식. 나이 32. 전과 사범. 폭력, 갈취, 협박. 전형적인 양아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황두식은 총책이 아닙니다. 그는 명동 신사단이라는 더 큰 조직의 하부 조직 행동대장에 불과합니다. 미래 캐피탈은 그들의 자금줄 중 하나일 뿐 실제 배후에는 김 회장이라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직 꼬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은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최철중의 브리핑에 로펌 대표 이성민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받았다. 과거의 사기꾼 기질은 날카로운 지성으로 승화되어 그의 눈빛은 상대의 허점을 꿰뚫는 변호사의 그것이었다. 맞습니다. 제가 그들의 영업 방식을 분석해 봤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넘지 않는 것처럼 꾸며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수수료, 중도상환 위약금, 연체료 등의 명목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실질적으로는 연 2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자체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어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위약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 폭력 사건으로 접근해서는 놈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그의 분석에 격투기 챔피언 마동진이 우람한 팔뚝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차분했다. 그럼 법으로 안 되면 주먹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놈들 뼈와 살을 분리해 놓으면 다시는 같은 짓 못할 겁니다. 순간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 했다. 모두의 시선이 조용히 눈을 감고 듣고만 있던 박태수옹에게로 향했다. 잠시 후 박태수옹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동진이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교육이다. 우리는 저들의 뼈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썩어 빠진 정신을 바로 세울 것이다. 법을 비웃는 자들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땀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 목표다. 명심하도록. 그의 말에 4명의 독수리들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30년 전 훈련장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다. 그들의 피를 끓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바꾸었던 바로 그 목소리. 박태수옹은 스크린의 광장시장 지도를 가리켰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작전명은 광장 정화다. 그는 최철중을 바라보았다. 철중이, 내 팀은 시장 전체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 시장 방범 시스템 강화 같은 명분을 내세워.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놈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해서 보고해라. 예, 교관님. 다음은 이성민이었다. 성민이, 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인 그물망을 짜라. 탈세, 불법 채권 추심, 폭력, 협박,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엮을 수 있는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서 완벽한 기소장을 준비해. 놈들이 단 하루도 빨리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교관님. 박태수옹은 마동진을 향해 돌아섰다. 동진이, 내가 맡을 일은 물리교육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폭력은 금물이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기술. 공포심을 극대화하되 불필요한 부상은 입히지 마라. 내 체육관의 정예 멤버들로 교육 조교팀을 꾸리도록. 알겠습니다, 교관님. 제 방식대로 예절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마동진의 입가에 흉포한 미소가 걸렸다. 마지막으로 박태수옹은 이 모든 작전의 물주이자 맏형격인 차무혁을 바라보았다. 무혁아. 예, 교관님. 이 모든 작전에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상인들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임시 거처나 보호시설도 필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작전이 끝난 뒤 저놈들이 갱생의 길을 걷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겠나?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전과자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박태수옹의 질문에 차무혁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교관님, 30년 전 교관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교관님의 뜻이라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박태수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광장 정화 작전을 개시한다. 먼저 놈들의 손발부터 묶는다. 최철중은 황두식 패거리 중 가장 약한 고리를 물색해라. 심지가 약하고 갓 합류한 듯한 놈으로. 첫 번째 교육 대상은 그놈이다.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법률, 정보, 무력, 자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강력한 리더십. 수십 년 만에 다시 뭉친 호랑이 교관과 그의 독수리 군단은 완벽한 전투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썩어 빠진 세상을 정화하는 정의의 심판자였다. 작전 개시 디으데이. 광장시장은 여느 때와 같은 활기로 가득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최철중의 방패팀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광장시장 상인의 특별 후원, 안심시장 만들기 캠페인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장 곳곳을 누볐다. 말쑥한 유니폼을 입은 방패의 직원들은 상인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전단지에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채와 폭력 행위에 대한 경고, 그리고 방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방범 컨설팅과 법률 상담 안내가 적혀 있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전주 임원의 김영희가 앞장서서 신청하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방패팀은 신청한 가게들을 중심으로 최신형 CCTV를 설치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도명 카메라였지만 실상은 4K 화질의 음성 녹음 기능까지 갖춘 고성능 장비였다. 또한 원하는 상인들에게는 녹음 기능이 있는 볼펜이나 소형 녹음기를 무료로 나눠주며 사용법을 세심하게 알려주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성민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했다. 미래 캐피탈의 황두식 패거리들은 처음에는 이 상황을 비웃었다. 고작 CCTV 몇 개 단다고 우리가 쫄 줄 알아? 하지만 그들의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최철중의 심리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미래 캐피탈 사무실 앞 복도에는 원인 모를 액젓이 흥건하게 쏟아져 지독한 냄새를 풍겼다.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전기가 나가 반나절 동안 컴퓨터와 에어컨을 쓰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황두식 패거리들이 움직이는 동선 곳곳에 마치 그림자처럼 방패의 직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세 명씩 짝을 지어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황두식 패거리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위협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지만 24시간 계속되는 그 감시는 놈들의 신경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씨발, 저 새끼들 또 와 있네. 쟤들 대체 정체가 뭐야? 몰라. 근데 눈빛이 꼭 사람 잡을 눈빛이야. 괜히 시비 걸지 마. 패거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덫에 걸린 사냥감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박태수 옹은 드디어 첫 번째 교육 대상을 선정했다. 최철중의 팀이 물색한 인물은 박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20살 남짓의 청년 이진우였다. 그는 소년원 출신으로 의지할 곳 없이 떠돌다 황두식에게 발탁되어 조직에 들어온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신참이었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처럼 악랄하지도 폭력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강해 보이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 세계에 발을 들였을 뿐이었다. 타겟이 정해지자 교육 조교 마동진이 직접 나섰다. 그날 밤 이진우는 황두식의 지시로 늦게까지 영업하는 한 식당에 수금을 하러 갔다. 겁에 질린 식당 주인이 내미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그의 앞을 거대한 그림자가 막아섰다. 마동진이었다. 학생,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네. 이진우는 본능적으로 품 안에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쥐었다. 누구야? 비켜. 마동진은 피식 웃었다. 그런 장난감은 위험하니까 이리 주고. 마동진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이진우가 칼을 휘두를 틈도 없이 그의 손목이 낚아채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손목 관절이 꺾이는 고통이 전해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마동진은 그대로 이진우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벽에 밀어붙였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었다. 이진우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곰에게 붙잡힌 토끼처럼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 사람 잘못 건드려. 으악! 이진우가 허세를 부리려 하자 마동진은 그의 다른 쪽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가 탈골되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진우의 눈앞이 하얘졌다. 시끄럽고. 넌 그냥 박쥐가 아니라 이제부터 교육생 1호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박태수 옹이었다. 그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진우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꾸짖는 것도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측은함이 담겨 있었다.
아직 젊은 녀석이 어쩌다 이런 더러운 일에 발을 담갔나. 박태수옹은 마동진에게 눈짓했다. 마동진은 이진우의 탈골된 어깨를 다시 끼워 맞췄다. 윽 하는 신음과 함께 고통이 사라지자 이진우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태수옹은 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내 이름 이진우 맞지? 20살.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소년원에 갔더군. 거기서 나온 뒤로는 아무도 널 받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황두식 밑으로 들어간 거고. 맞나? 이진우는 경악했다. 이 노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구세요? 대체. 나는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러 온 사람이다. 계속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다가 감방에서 내 청춘을 썩게 할 테냐? 아니면 이 더러운 시궁창에서 빠져나와 사람답게 살고 싶으냐? 박태수옹은 그의 주머니에 작은 휴대폰 하나를 넣어주었다. 이 전화는 딱 한 번만 걸 수 있다. 24시간 주겠다. 내일 이 시간까지 전화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삶을 약속하지. 하지만 만약 전화하지 않거나 이 일을 황두식에게 고자질한다면 박태수옹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무서웠다. 그는 주저앉은 이진우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선택은 내 몫이다, 젊은이. 박태수옹과 마동진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골목에는 이진우 혼자 남아 떨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휴대폰과 그보다 더 차가운 공포, 그리고 아주 희미한 한 줄기 희망이 들려 있었다. 미래 캐피탈이라는 견고해 보이던 거미줄의 한 귀퉁이가 그렇게 조용히 끊어지고 있었다. 24시간은 지옥처럼 길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허름한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한 손에는 황두식에게 연락할 자신의 휴대폰, 다른 한 손에는 박태수옹이 건넨 기회라는 이름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싸웠다. 황두식의 편에 서서 의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체 모를 노인의 제안을 믿고 새로운 삶을 택할 것인가. 의리? 이진우는 헛웃음을 쳤다. 황두식은 그를 인간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편리한 도구, 소모품일 뿐이었다. 마감 시한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을 때 이진우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박태수옹이 준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진우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무혁이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을 했군.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장소로 혼자 오도록. 내 안전은 내가 보장한다. 같은 시각 M타워 펜트하우스에서는 이진우의 전화를 시작으로 모든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진우는 차무혁의 사람들이 제공한 안전가옥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으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미래 캐피탈의 실제 장부 위치, 자금 흐름, 황두식 패거리의 신상 정보와 약점, 그리고 상위 조직인 명동 신사단과의 연결고리까지. 그가 제공한 정보는 결정적이었다. 특히 비밀 장부는 미래 캐피탈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었다. 이성민 변호사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진우의 증언과 그동안 수집한 CCTV 영상, 상인들의 피해 진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 장부를 취합하여 완벽한 고소장을 작성했다. 그는 자신의 로펌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배 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특별팀을 꾸렸고 경찰 내부에 있는 최철중의 라인을 통해 부패하지 않은 강력계 형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조치했다. 법의 그물이 소리 없이 황두식의 목을 향해 조여들고 있었다. 작전 당일. 그날은 미래 캐피탈이 시장 전체에서 대대적으로 수금을 하는 날이었다. 오늘 전부 다 싹 걷어와.
핑계대는 놈들은 가게부터 뒤집어 엎어버려. 황두식의 불호령에 패거리들은 각자 구역을 맡아 시장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동선은 이미 최철중의 팀에게 완벽하게 파악된 상태였다. 시장 곳곳에서 마동진의 교육 조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거구의 사내들, 배달원으로 위장한 날렵한 청년들. 그들은 황두식의 패거리들이 상인에게 접근해 막 협박을 시작하려는 찰나 귀신같이 나타났다. 어이 거기. 잠깐 볼일 좀 봅시다.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된 패거리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마동진의 지시대로 그들은 최소한의 폭력으로 상대의 전투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관절기 급소 공격. 패거리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의식을 잃거나 전의를 상실한 채 차무혁이 준비한 봉고차에 차례차례 적재되었다.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불법 무기들과 수구만 돈은 모두 증거물로 꼼꼼하게 체증되었다. 한편 미래 캐피탈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황두식은 슬슬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수금을 나간 놈들에게서 연락이 하나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이 새끼들 다 어디서 뭘 하는 거야? 그가 책상을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는 순간이었다. 달칵.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중절모 평범한 점퍼 차림의 박태수 옹이었다. 황두식의 눈이 뒤집혔다. 내 놈이었구나.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오늘 내 놈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는 사무실 구석에 세워져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박태수옹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황두식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힘이라는 것이 고작 그런 쇠몽둥이에서 나오는 줄 아는가. 닥쳐 이 늙은이야. 황두식이 쇳소리가 날 정도로 매섭게 방망이를 휘둘렀다. 박태수옹은 상체만 살짝 비켜 그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는 방망이를 휘두른 황두식의 팔이 자신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의 팔꿈치 안쪽과 손목을 동시에 쳤다. 그의 동작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뼈를 부술 듯한 힘이 실려 있었다. 끄악! 황두식의 손에서 야구방망이가 힘없이 떨어졌다. 팔 전체에 감전된 듯한 고통이 퍼졌다. 박태수옹은 그대로 황두식의 목덜미를 잡아채 그의 머리를 책상에 쳐박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황두식의 이마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이것이 진짜 힘이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힘말이다. 박태수옹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황두식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내 놈의 교육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벌컥.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라는 외침과 함께 강력계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황두식의 팔에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황두식, 당신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 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황두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형사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눈에 사무실 문밖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는 4명의 남자 차무혁, 이성민, 최철중, 마동진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뒤에 서서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는 박태수옹의 모습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그저 힘센 노인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건드린 것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호랑이와 그가 키운 무시무시한 독수리들이었다는 것을. 광장 정화 작전의 1단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박태수옹의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구치소의 차가운 공기는 황두식의 오만함을 조금도 꺾지 못했다.
그는 경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어차피 변호사가 와서 몇 마디 하면 금방 풀려날 것.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가 속한 명동 신사단과 김 회장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까짓 동네 경찰서 유치장쯤은 안방처럼 드나들던 그였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가 기대하던 조직의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면회실에 들어선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깔끔한 수트 차림에 지적인 안경을 쓴 남자. 이성민 변호사였다. 황두식 씨 맞으시죠? 일단은 국선 변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을 좀 들여다보려고요. 이성민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며 황두식의 맞은편에 앉았다. 황두식은 코웃음을 쳤다. 국선? 필요 없어. 곧 내 변호사 올 거니까 당신은 꺼져. 아, 유감스럽게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성민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당신이 속한 조직에서는 이미 당신을 손절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버려진 카드예요. 뭐? 이 개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황두식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이성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 한 장을 황두식 쪽으로 밀었다. 그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비밀 장부의 사본이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당신이 직접 관리하던 장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불법이자 수익만 따져도 탈세액이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리고 이건. 이성민은 다음 서류를 밀었다. 거기에는 황두식의 부하들이었던 조직원 전원의 자필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모든 지시가 황두식에게서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이진우의 증언은 황두식과 상부 조직의 관계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부하들이 전부 당신을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시장 상인들의 피해 녹취 파일,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단순 폭행, 협박이 아니에요. 이성민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우리는 당신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할 겁니다. 알만한 건달이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아시겠죠? 주범으로 지목되면 최소 10년, 어쩌면 15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될 겁니다. 가석방도 없는 중형이죠. 당신이 감방에서 늙어가는 동안 당신이 지키려 했던 김 회장은 꼬리 자른 도마뱀처럼 잘 먹고 잘 살 거고요. 황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범죄단체 조직죄.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마지막 발악을 했다. 웃기지 마. 증거. 그거 다 조작된 거야. 이성민은 더 이상 그와 법리적인 다툼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범죄 증거 사진이 아닌 평범한 일상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낡은 시골집의 전경, 밭에서 호미질을 하는 깡마른 노파의 뒷모습.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황두식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의 어머니였다. 그는 성공하면 모시러 가겠다는 핑계로 몇 년간 찾아보지도 않았던 어머니다. 당신이 번 더러운 돈으로 명품을 휘감을 때 어머니는 저기 저 전라남도 시골 마을에서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보태고 계시더군요. 곧 언론에 기사가 나갈 겁니다. 수백억대 불법 사채왕, 그 어머니는 폐지 줍는 노파. 대중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이야기죠. 어머니가 사는 마을에 기자들이 몰려가고 이웃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죠. 당신의 죄가 당신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겁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차가운 사실이었다. 이성민은 단 한 번도 황두식의 어머니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죄가 불러올 끔찍한 결과를 거울처럼 비춰주었을 뿐이다. 그만해. 황두식의 목소리가 모기만 하게 기어들어갔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고 박태수 옹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를 본 황두식은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경기를 일으켰다. 최철중의 사전 조치 덕분에 교도관들은 두 사람만의 면회를 묵인해 주었다. 박태수 옹은 황두식의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범죄나 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네, 아버지가 공장을 하셨다지. 성실한 분이셨다고 들었네. 하지만 자네처럼 거머리 같은 사채업자들 때문에 공장이 망하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20살의 자네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복수를 다짐했다고 하더군. 그 사채업자들 같은 놈들을 전부 짓밟아 버리겠다고. 박태수 옹은 떨고 있는 황두식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자네는 괴물을 잡겠다며 괴물의 소굴로 들어가 결국 자네가 가장 증오하던 그 괴물이 되어버렸어. 자네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놈들과 지금의 자네가 다른 게 뭔가. 그 말은 황두식의 심장을 관통하는 창이었다. 잊고 싶었던 과거,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 그가 폭력과 돈으로 애써 덮어두었던 자기 혐오의 감정이 뚝 터진 강물처럼 터져나왔다. 흐흐. 아, 황두식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울음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회한의 절규였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건달 황두식이 아닌 인간 황두식으로 울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박태수 옹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길 잃은 짐승의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박태수 옹은 그제야 나직이 말했다. 속죄해야지. 내가 망가뜨린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되돌려 놓아야지. 그리고 다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황두식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김 회장과 명동 신사단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광장 정화 작전의 2단계가 이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황두식의 자백은 명동 신사단이라는 거대 조직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냈다. 그들의 수장인 김 회장, 본명 김성철은 황두식 같은 동네 양아치와는 격이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10여 개의 유령 회사를 내세워 건설, 유통, IT까지 손을 뻗친 기업 형태의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모든 불법적인 자금은 합법적인 사업체로 세탁되었고 그 자신은 자수성가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정재계 인사들과도 교류하고 있었다. 이놈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만 공격해서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이성민 변호사가 M타워 작전실에서 브리핑했다. 박태수 옹은 김성철의 프로필을 말없이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독사를 잡으려면 독사굴 주변의 먹이부터 없애야 한다. 작전은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차무혁의 강철 건설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방대한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해 김성철의 사업체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김성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가장 큰 하청 계약을 가로챘고 그의 유통회사에 납품하던 주요 업체들을 더 좋은 조건으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김성철의 주력 사업체들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기업 사냥도 서슴지 않았다. 김성철의 자금줄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성민의 법무법인이었다. 황두식의 자백과 비밀 장부를 근거로 김성철의 페이퍼 컴퍼니들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일제히 고발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사들과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성민의 팀이 작성한 보고서는 완벽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금감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김성철은 자신의 제국이 외부의 거대한 힘에 의해 체계적으로 붕괴되고 있음을 느끼며 공포에 휩싸였다.
세 번째는 최철중과 마동진의 역할이었다. 최철중의 방패팀은 김성철의 충성스러운 신복들의 비리를 캐내어 그들을 하나씩 체포되게 만들거나 회유하여 김성철에게서 등을 돌리게 했다. 마동진의 조교들은 김성철의 마지막 남은 무력 기반인 경호팀을 야금야금 잠식했다. 한밤중에 귀가하던 경호팀장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조용히 두들겨 맞고 병원에 입원하는 시기였다. 한 달 만에 철옹성 같던 김성철의 제국은 사상 누각처럼 흔들렸다. 사업은 망가졌고 돈줄은 막혔으며 믿었던 신복들은 사라졌다. 그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마침내 김성철은 자신을 옥죄어오는 힘의 근원이라 생각되는 차무혁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 사업적인 담판을 짓기 위해서였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최고급 한정식집의 별채였다. 김성철은 마지막 남은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가 별채의 문을 열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무혁 혼자가 아니었다. 상석에는 박태수 옹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 옆으로 차무혁, 이성민, 최철중, 마동진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김성철이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별채 밖에서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경호원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닫히고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누구냐 당신들. 원하는 게 뭐야? 김성철이 애써 침착한 척 소리쳤다. 박태수 옹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는 것 같았다. 김성철. 내 놈의 왕국은 끝났다. 돈도 부하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내 앞에 놓인 길은 2가지다. 박태수 옹이 손가락 2개를 폈다. 하나는 지금 당장 이곳에 들이닥칠 경찰에 순순히 체포되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길이다. 내 놈의 죄목이라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겠지. 김성철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박태수 옹의 눈이 번뜩였다. 속죄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잡는 것이다. 박태수 옹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불법으로 축적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 그 돈으로 광장시장 피해 상인 보상 기금을 만들 것. 그리고 너와 내 놈의 남은 부하들을 모두 데리고 내가 지정하는 학교에 입학해라. 그곳에서 땀의 의미를 배우고 속죄의 시간을 보내라. 선택은 내가 해라. 김성철은 떨리는 눈으로 방 안의 남자들을 둘러보았다. 건설계의 거물, 법조계의 실력자, 보안업계의 대부, 격투계의 전설. 그리고 그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좌중을 지배하는 저 노인. 그는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무릎을 꿇었다. 독사의 심장은 그렇게 박태수 옹의 손안에서 멈추었다. 강원도의 인적 드문 깊은 산골. 차무혁이 사들인 광활한 부지에 제2의 삼청교육대가 세워졌다. 기업연수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어졌지만 내부는 군대 막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스파르타식이었다. 침상과 관물대, 공동 샤워장과 식당이 전부였다. 이곳에 김성철과 그의 핵심 간부들, 그리고 먼저 잡혀온 황두식과 그의 패거리들까지 총 30여 명의 교육생들이 입소했다. 그들은 입소와 동시에 자신들이 입고 있던 명품 옷과 시계를 모두 빼앗기고 똑같은 회색 활동복을 지급받았다. 회장도 중간 보스도 양아치도 없었다. 오직 교육생 번호만이 그들을 구분할 뿐이었다. 그들의 교관은 박태수 옹이었고 조교는 마동진과 그의 수제자들이 맡았다. 교육은 혹독했다. 새벽 5시 기상. 구보와 산악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마동진이 설계한 PT체조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다. 처음 며칠간 교육생들은 비명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으며 나뒹굴었다. 하지만 마동진과 조교들의 무자비한 지도 아래 그들은 점차 군소리 없이 훈련을 따르게 되었다.
육체적 고통은 그들의 서열 의식과 자만심을 깨부수는 가장 효과적인 망치였다. 오전 훈련이 끝나면 그들은 진짜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다. 차무혁은 인근의 낙후된 마을에 주민복지회관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교육생들은 그 공사장의 인부였다. 땡볕 아래서 삽질을 하고 시멘트를 개고 벽돌을 날랐다. 처음에는 요령만 피우던 그들도 현장 감독으로 나선 황두식의 악에 바친 동료와 자신들의 손으로 건물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황두식은 이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는 속죄하듯 흙먼지를 뒤집어 썼고 과거 부하들을 다루던 카리스마로 작업 효율을 끌어올렸다. 그는 더 이상 조폭 두목이 아니라 거칠지만 유능한 건설 현장 반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정신교육 시간이 이어졌다. 이성민 변호사는 그들에게 법의 기초를 가르쳤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철중은 공동체 의식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간은 박태수옹의 인성교육이었다. 그는 둥글게 모여 앉은 교육생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게 했다. 왜 이 길에 들어섰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 처음에는 입을 닫았던 그들도 한 명, 두 명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박태수옹은 특별한 손님을 초청했다. 바로 광장시장의 김영희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교육생들 앞에 서서 사채업자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매일 밤 죽고 싶은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교육장의 그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황두식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돈밖에 모르던 김성철은 처음으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몇 달이 흘렀다. 교육생들의 몸은 노동으로 다져져 단단해졌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도끼와 탐욕 대신 땀과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의 눈빛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을 복지회관이 완공되는 날, 준공식에 참석한 마을 어르신들이 교육생들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순수한 감사의 인사에 덩치 큰 사내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빼앗는 기쁨보다 무언가를 내 손으로 만들고 나누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제2의 삼청교육대는 폭력적인 훈육기관이 아니었다. 그곳은 땀과 속죄를 통해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게 하는 혹독하지만 진심 어린 재활센터였다. 1년 후 광장시장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어둡고 칙칙했던 시장의 구석은 깨끗하게 정비되었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활기가 넘쳤다. 미래 캐피탈이 있던 자리에는 광장 상인 법률우 금융지원센터라는 간판이 걸렸다. 김성철이 내놓은 보상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센터는 이성민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상주하며 상인들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과 금융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불법 사채의 유혹에 빠지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으로 있지 않게 되었다. 최철중의 방패는 시장 상인회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 전체의 방범과 순찰을 책임졌다. 그의 직원들은 상인들에게는 더없이 친절한 보호자였고 시장에서 소란을 피우려는 자들에게는 더없이 무서운 존재였다.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박태수옹은 오랜만에 전주 이모네를 찾았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김영희가 활짝 웃으며 그를 맞았다. 그녀의 가게는 그 사이 확장하여 훨씬 깔끔해졌고 군에서 제대한 늠름한 아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이모 장사 잘 되나 보네.
그럼요. 다 어르신 덕분이죠. 이젠 빚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잡니다. 참, 저기 시장 재개발 공사하는 거 보이세요? 우리 시장이 더 좋아지려나 봐요. 김영희가 가리키는 곳에서는 낡은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인부들을 지휘하는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철근 그렇게 옮기면 다쳐. 안전모 똑바로 쓰고. 익숙한 목소리에 박태수 옹이 고개를 돌렸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인부들에게 소리치는 작업 반장. 황두식이었다. 그는 1년 전에 비열한 조폭 두목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눈빛은 거칠지만 정직했다. 황두식은 박태수 옹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땀을 닦고는 그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아무 말도 없는 존경과 감사가 담긴 인사였다. 박태수 옹은 말없이 막걸리 잔을 들어 그에게 화답했다. 제2의 삼청교육대를 졸업한 교육생들은 대부분 차무역의 건설회사나 협력업체에 취직했다. 김성철은 자신의 경영 능력을 살려 차무역 회사의 물류창고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직원들의 복지를 누구보다 살뜰히 챙기는 소장으로 이름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땀으로 돈을 버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다. 박태수 옹은 흐뭇한 미소로 시장을 둘러보았다. 사람 사는 소리, 맛있는 냄새, 활기찬 웃음소리. 그가 지키고 싶었던 광장시장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악의 고리는 끊어졌고 그 자리에는 선의의 순환이 시작되고 있었다. 잠들어 있던 광장의 호랑이가 포효하여 얻어낸 평화였다. 그는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었다. 그저 이 평화로운 시장의 풍경을 즐기는 한 명의 평범한 노인이었다. 박태수 옹은 뽀얀 막걸리 한 모금을 들이키며 따스한 오후의 햇살 아래 조용히 눈을 감았다. 광장에는 기분 좋은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